저희 일당백 인제 북스테이 시즌2가 드디어 또 다가왔습니다. 네. 저희 인제 북스테이 오셨었잖아요. 네. 어땠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너무 좋았잖아. 가까운 거리에서 네. 저희 녹화하고 있고 뭐 네. 지켜보시는데 떨리더라고요. 너무. 설레잖아요. 설레. 네. 그래서 그런 인제 북스테이 책과 함께 또 정박님과 함께 또 지선 씨와 네. 함께하는 인제 북스테이 시즌2 이번엔 9월 28일입니다. 네. 토요일에 강원도 인제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만나기로 했고요. 이번에는 오솔길 좋아합니까? 오솔길? 오솔길 좋아하죠. 네. 그 오솔길 서로 이렇게 종대로 이렇게 걸으면서 새소리 또 스치는 나무 네. 이게 근데 아무한테나 막 열려있는 길이 아니고 네. 특별히 이번 인제 북스테이를 위해서 또 열어주신다. 와. 네, 그래서 마치 새로운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비밀의 정원 걷는 느낌으로. 앞서풀 푸는 느낌으로. 앞서.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산책로도 걸어보고 네. 또 좋은 책도 함께 읽어보는 시간 인제 북스테이 시즌2를 하게 됐고요. 요번 북스테이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네. 더운 여름이 이번에 지나갔습니다만 네. 또 이제 좀 아직까지 9월만 해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날씨가. 네. 좀 그럴 때 우리 영화와 문학 속의 샤머니즘, 음흠. 뭐 오컬티즘 해도 되겠죠. 좀 네. 신비로운 현상들 가지고 아하. 문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김동리 선생의 뭐 우리 무녀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학 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편들. 네네.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는 우리 뭐 곡성이라든지 오. 그리고 예전에 79년에 81년인가 79년에 나왔는데 영화 네. 피막이라고 아주 또 그런 신비로운 영화들 그리고 최근에 뭐 파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한국 문학 예술 속에 일종의 샤머니즘, 오컬티즘 이런 것들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귀곡성이라고 있었어요. 네. 귀곡성 맞죠? 네. 네. 혓바닥이 월화의 공동묘지. 어라의 공동묘지였나?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헐리우드엔 뭐 베놈이 혓바닥만 이렇게 내려면 하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3배는 더 밀어요. 혓바닥이 이렇게 길었던 귀신 생각도 나는데 말이죠. 네. 무서운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 더 좋겠네요. 그럼 우리 불 끄고 방송해요? 불 끄고 방송해야죠. 네. 네. 뒤에서 네. 뭐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특히 강원도 인제입니다. 네. 무시무시하게 한번 가볼 재밌겠다. 테니까 네. 거기 오시고 싶은 분들은요 저희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해 보시면 자세한 신청 방법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뭐 무조건 호텔 투숙 이런 게 아니고 네. 숙소가 무조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날 당일 오셨다 당일에 가셔도 되고 네. 왜냐하면 이제 또 바지가 젖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가 왜 줬지? 너무 무서워서 너무 지겹잖아. 무서워. 무서워서. 네. 네, 그리고 또 뭐 1박 하셔도 좋고 뭐 네. 캠핑처럼 이렇게 텐트 치셔도 된 다양한 옵션이 네. 있으니까 네. 편하게 오셔서 한번 같이 즐기시면 어떨까 그럼 싶습니다. 알아서 자가용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가용 갖고 오셔도 되고요. 네. 걸어 오셔도 됩니다. 걸어와도 되고. 네. 뭐 버스 타고 오셔가지고 네. 거기 이제 그 터미널 내리시면 네. 그 이제 셔틀이 네. 그 정도 이제 편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하여튼 편하게 오실 수 있게 다 마련해 놓을 테니까 네. 이번에도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강원도 인제에서 또 만나요. 네.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은 시대가 불러낸 책 한 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각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요즘 시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이지선 씨?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면 어떻게 요즘 시대? 네, 요즘 시대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네. 검은 세력 혹은 반국가 세력들이 많이 암약하는 그런 시대 또 아니겠습니까? 네. 저 네. 태어나서 네. 올해처럼 그런 말 많이 들어본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반국가 세력. 어릴 땐 진짜 많이 들었는데 예, 그 저희 어릴 땐 참 많이 네, 들었죠. 네, 반체제 세력, 반국가 네. 세력 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한 80, 90년대까지도 꽤 많이 있었던 거 네, 같아요. 항상 뭐 어떤 사회주의 혁명을 네. 기도했다든지 간첩단 북한하고 사건도 간첩단 많아요. 이럴 때 네. 항상 뭐 반국가 세력 네. 제 말을 했죠. 초등학교 때 저학년일 때 공산당이 싫어요. 아, 그 비디오 그런 게 봤었거든요. 있었고. 그때 이후로는 잘 기억이 안 나다가 네. 요즘에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막 검산지 하여튼 뭐 무슨 어디 공안 뭐 이런 데서 네. 이 칠판인지 하여튼 무슨 판 같은 데다 이렇게 네. 조직도 네, 그렇죠. 그런 거 많이 그려놨죠. 조직도 딱 네. 그려놓고 음. 이렇게 막 제일 수괴가 네. 있고 그 옆에 뭐 이렇게
이건 뭐 조직부장 뭐 이런 게 해놓은 그렇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좀 있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저 윗동네 관련된 책인 거죠?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최근에 뭐 그 정치권들 사이에서 너무 좀 선을 넘는 발언들 그건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과연 우리가 한 사회를 같이 구성한다는 거는 공존을 한다는 건데 이 공존이 아니라 결국 좀 말살을 서로 기도하는 건가. 문명사회의 특징은 결국 약한 적과의 공존을 추구하는 게 문명사회라고 했거든요. 네. 강한 적은 밟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존해야 되는데 약한 적은 밟고 싶어도 안 밟을 때 그럴 때 결국 문명사회가 만들어진다고 했거든요. 결국 지금 남북한이 격차가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격차를 만드는 게 뭐냐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헌법의 차이가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유무다. 시장경제의 유무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자 오늘 지금 방송이 나간 날짜가 8월 30일이잖아요. 네. 지금부터 68년 전 오늘 평양에서 아주 정말 한반도의 운명을 가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몇 년도요? 1956년 8월 30일. 지금부터 68년 전 바로 오늘이죠. 그래요? 예, 평양에서 한반도의 운명을 가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8월 30일 날 이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조선노동당의 아주 간부들 150명 당원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결국 최초로 지금까지 북한 역사에서 처음이자 현재까지 없는 유일무이한 최초로 당 지도부를 공개 비판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공개 비판. 공개 비판을 합니다. 당시 김일성 수상을 공개 비판하고 그래서 그게 북한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유일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걸 결국 나중에 8월 종파 사건이라고 하는데 네. 이 사건을 계기로 결국 이제 북한은 김일성 유일 체제, 결국 김일성 지금 세습 체제가 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결국 이제 이 사건에서 저항했던 세력들이 결국 숙청되고 중국으로 망명하고 소련으로 망명하고 하면서 북한에서 나름 체제를 개혁하려고 했던 세력들은 신은 다 말라버리게 되는 거죠. 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이후에 이제 뭐 정말 엄청난 반전에 완전 무협지보다 더 재밌는 드라마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요? 반전과 반전이 거듭되면서 거의 1년, 2년을 가까이 끌어가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김일성의 승리로 기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에 더 이상 이제 저항 세력들은 시가 말르게 되었고 결국 당시 북한 나름의 어떤 비판 세력들은 결국은 이제 북한은 공존보다는 말살을 택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 오늘날의 북한을 만들게 됐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우리도 50년대 당시 1952년엔 발췌 개헌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직선제 개헌해가 대통령 뽑으려 했고 또 54년에는 4.4.5입 개헌. 개헌을 하는데 숫자가 모자라서 부결됐거든요. 네. 근데 수학 교수들 불러가지고 자 5.33이니까 이건 135명 4.4.5입 해갖고 버리면 되니까 135명으로 가결되었다. 이렇게 다시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4.4.5입 개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종신 대통령을 가능하게 했거든요. 그렇게 쭉 가다가 결국 우리는 1960년 4.19로 인해 가지고 그런 과거의 잘못된 역사와 결별하고 재인식을 해가지고 결국은 오늘날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이루게 되었고 산업화를 이루게 된 거고 북한 같은 경우는 바로 이 1956년 8월 종파 사건을 처리하면서 결국은 그런 어떤 역사들을 비판 세력을 인정 안 하고 오로지 이제 하나의 어떤 개인 숭배 우상으로 갔다가 결국 오늘날의 북한을 만든 정말 남북한의 이런 차이를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8월 종파 사건이고 이 종파 사건에 대해 가지고 사실 그동안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났냐. 김일성 세력과 주류인 김일성 당 지도부 세력과 여기에 좀 반대하는 연안파와 그리고 소련파 이 세력들이 부딪혀 가지고 서로 이제 주도권 다툼하다가 권력 투쟁이다. 혹은 김일성 이제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중화공업 노선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고 이 반대 세력들은 지금 인민들의 생활난을 해결하자 경공업 노선을 추구하면서 부딪혔다 이렇게만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소련 외무성의 비밀 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소련 대사관 평양에 있는 소련 대사관에 김일성 세력과 김일성 반대 세력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 거죠. 소련 대사관이 지지를 받아야지 이 성공을 하니까. 그래서 그 면담한 자료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중국 베이징에서 마오쩌둥하고 면담한 그런 북한 여러 가지 관료들 그리고 북한 정치인들 자료가 많이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한 책이 나왔어요. 한 달 전에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8월 종파 사건
결국 이제 예고된 쿠데타 8월 종파 사건 해가지고 김재웅 박사가 이 책을 이제 그 연구서를 냈습니다. 네. 물론 뭐 이 책에 여러 가지 사료들이 소련 대사관 그리고 소련 외무성의 자료이기 때문에 소련 측의 해석, 주관적 시각이 들어가 있고 소련에 편향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소련과 중국으로 망명했던 사람들의 수기랄까 여러 가지 보고서가 참조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쪽 당사자의 말이니까 이제 이런 편향들은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면서 네. 이 사건들을 한번 보고 있으면 정말 막 무협지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본다면 아 정말 이거 뭐 국제 정치의 역학구도 얼마나 냉혹한지 그리고 권력은 얼마나 비정한지 정말 동지들을 하루아침에 서로 갈라놓고 심지어 부부 사이였는데도 서로 전 남편을 부인이 고발하고 이런 어떤 정말 냉혹한 60년대 중국의 문화 대혁명을 능가하는 그런 어떤 비판의 연속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사라는 것은 이제 시비를 가려야 된다 이거죠. 정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지 가려야 되는데 그 이제 이 저자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의 편을 우리가 들어주고 싶지만 정의의 세력이 저지른 과오와 결함도 까발려야 되고 또 탄압을 했던 세력이 또 했던 업적과 공로도 같이 다뤄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정의를 했으니까 무조건 다 좋고 탄압을 했으니까 무조건 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같이 공평하게 다뤄야 된다. 이런 뭐 나름 이제 감각을 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읽어보다 보면 기본적으로는 약간 반 김일성 정서가 상당히 강한 책인 같은데 그건 이제 결국 이제 자료를 갖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독자여러분 한번 판단해 주시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뭐 각자의 기준에 맞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8월 종파 사건 혹시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래? 네, 한 번 들어봤어요. 그래요? 방송에서. 8월 종파 사건에 그러니까 아마 김일성이 수많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파들을 정치 세력들을 샥 쓸어버리는 아마 그 계기가 사건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통적인 이제 해석들은 이제 그 안문석 교수의 북한 현대사 5권짜리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또 좀 참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균형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기대치를 이만큼 올려놨어요. 지금 무협지보다 재밌다고 하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김일성이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1945년 이후로 이제 소련의 선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자기 경쟁 세력들 이제 싹 정리하고 뭐 저 전쟁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쭉 온 걸로 그냥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꽤 여러 사건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이제 결국 이제 그 지금 이제 북한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을 고쳐야 된다. 시정해야 된다는 양심적 공산주의 세력이 존재했고 그 세력이 나름 세력화를 시도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어떤 김일성 세력을 집단 토론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제압하고 그리고 소련과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집단 지도 체제로 한번 이 북조선이겠죠. 당시 북조선을 한번 새롭게 운영해 보겠다. 이런 이제 하나의 꿈을 꿨던 그런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세력들이 결국은 이런 이제 8월 종파 사건에서 결국 여러 가지 그 변수로 인해 가지고 좌절하게 되는 기록들이죠. 근데 결국 이 책을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키신저의 스승이 한스 모겐소 교수라고 국제정치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결국 약소국이나 웬만한 나라들의 운명은 결국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로 결정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국내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또 중요하다지만 국제 역학관계가 결정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항상 그래서 이런 우리 같은 분단국 입장에서는 국제관계 사활을 그려야 된다. 외교가 우리의 국운을 결정한다. 그만큼 외교가 중요하거든요. 그것 사실 이 8월 종파 사건 관련된 이 책과 자료를 읽어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정말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주체의 나라라고 말하는 북한이 사실 이때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지금하고도 되게 비슷해요. 결국 역사는 돌고 돌아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은 또 다시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과연 북한은 또 이 선택의 순간에 다시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이게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하여튼 예고된 쿠데타 8월 종파 사건이라는
책을 좀 바탕으로 오늘 북한의 그 1950년대 있었던 이야기들 아주 흥미진진한 웬만한 소설책, 웬만한 무협지보다 더 재밌다는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 당시 소련의 역할을 봐야 되거든요. 50년대. 네, 50년대. 그러니까 소련의 역할이라는 건 한마디로 당시에 북한 50년대, 56년 이 상황에서 절대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조선 이제 그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반도의 수도는 서울인데 서울보다는 대부분 다 평양에 왔어요. 평양으로 직결을 하거든요. 왜냐? 결국 사회주의 모국 소련이 진주에 있다 이거죠. 주둔에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가야 된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고 또 그 당시 이제 풍찬노숙을 했던 그 사회주의 혁명가들 입장에서는 국가를 이제 건설하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노하우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소련밖에 없는 거예요. 네. 당시 소련 군이나 소련 고문단한테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시 소련이라는 것은 절대적 권위로 작용했던 거죠. 그래서 소련을 비판한다, 소련에 반대한다면 반소 혐의는 중범죄예요. 정말 중대한 반역 범죄예요. 감히 소련을 비판하다니. 그러니까 스탈린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대수령인 거예요. 사회주의의 대수령이고 나머지는 수령인 거예요. 그 정도 권위가 막 황제와 왕들처럼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의 가장 교과서 같은 국가가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그걸 충실히 따라가면 되는 나라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본래 이제 공산당은 비판과 상호 비판, 자아 비판 이런 게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너무나 소련이 절대적이니까 이 소련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판 의식이 약해지는 거죠. 거기는 비판 못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소련에서 내세운 김일성을 네.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 소련 사회주의 최고 형님 나라가 이 사람을 지도자로 내세웠으니까 우리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정서가 또 팽배했던 거죠. 그게 저는 이미 40년대 중반 후반에 끝난 거 아니냐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네. 그렇지는 않았던 모양이네요. 그렇지만 이제 항상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스탈린이 지도할 때는 소련에서도 한 개인이 절대적 권위 그리고 우상 숭배가 계속 이루어졌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졌는데 네. 결국 스탈린이 1953년 3월 초에 사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스탈린 관련 여러 가지 재밌는 책도 다뤘습니다. 네네네. 그 이후로 소련은 집단 지도 체제로 가게 되죠. 크루쇼프가 중심이 되지만 네.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 이제 결국 이런 어떤 개인 숭배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었다 비판을 하고 이제 뭔가 우리가 집단 지도 체제 가니까 나머지 나라들도 따라라라고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결국은 북한에 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북한은 그걸 따르진 않았군요, 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소련의 권위가 절대적이니까 따라야 되지만 네. 예를 들어 당시의 권력자인 김일성 입장에서는 네.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런 당연히 그러니까 겉으로는 받아들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소련의 불만도 커지게 되고 또 그 지점에서 결국 이제 김일성의 나름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김일성이 보여줬던 결국 한국 전쟁의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 책임의식을 갖고 있던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40대 소장 세력들이 이제 뭉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네. 전쟁이 끝났고 53년에 휴전협정했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어쨌든 성공한 거는 아니라는 판단을 했겠죠. 그 전쟁을. 그렇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조국 해방 전쟁에서 미제를 패퇴했다, 승리했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근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김일성은 어떤 식으로 권력을 잡았냐면 결국 이 전쟁 과정에서 되게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전쟁의 책임을 2인자였던 박헌영에게 돌리죠. 박헌영을 미제의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결국 남노당파를 숙청하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소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절대적인데 소련이 그냥 말이 다른데 그냥 사람들을 막 지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북조선이 건설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당시 중앙아시아에 강제 이주시켰던 소련계 한인들이 있죠. 소련계 한인. 고련이라고 부르죠. 네네네. 중앙아시아 네네네. 중에서. 네. 그 사람들을 한 500명 정도를 대거 그때 그 소련에서 학교 선생님하고 학업 관료를 하고 있던 사람을 대거 500명을 뽑아가지고 북한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북한에 와서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소련파예요. 그러니까 소련계 한인들이 또 이 사람들은 이제 소련의 지지를 폭력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 사람들이 또 대거 큰 세력을 형성하거든요. 그 대표가 허가이라는 사람입니다. 허가이. 허가이?
가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이유가 네. 이제 소련에서 이제 당신 성이 뭐요? 이름이 뭐요? 할 때 나 김가요 이러잖아요. 예. 김가요, 이가요 할 때 그러니까 허가이 하는 거예요. 허가다. 그래서 막 그냥 그걸 이름을 쓴 거예요. 허가이가. 허가이. 그러니까 허가이가 아주 또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전쟁의 책임과 여러 가지 대립을 하고 있었고 또 허가이가 박헌장하고 친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김일성이 허가이를 결국 숙청하는 데 성공해가지고 허가이가 뭐 1953년에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암살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허가이를 물러냈고 네. 그러니까 소련파의 허가이를 또 제거하고 남노당파의 박헌영을 제거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결국 김일성이 결국 여러 가지 낙동강 전선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전선 형성을 실수를 했다고 보는 거죠. 당시 중국의 마오쩌둥은 직접 이제 조언을 해준 거예요. 낙동강 전선으로 그 몰아놓은 거는 엄청나게 지금 당신들이 전략적으로 실수를 한 거다. 왜냐하면 주먹을 딱 쥐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북한 지도 이제 왔던 관료에게 김일성에게 꼭 전달해라면서 지금 낙동강 전선에 그렇게 몰아놓으면 안 된다 이거죠. 낙동강 전선에 당신들이 몰아놓으니까 그 지금 적군들은 주먹을 꽉 쥐고 있다 이거죠. 이 주먹을 쥐고 있으니까 이게 잘 깨지냐 이거죠. 단단하게 지금 뭉치는 거예요. 분산을 시켜야 되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되냐 전술적 후퇴를 해라. 그럼 얘들이 어떻게 되냐 주먹이 펴진다는 거죠. 그럴 때 각계격파를 해야지 당신들이 이긴다. 안 그러면 지금 이쪽에 계속 있으면 얘들은 절대 안 허물어지고 그 와중에 후방에 인천 당륙작전 같이 후방에 너희들이 당할 수가 있다. 그 말을 꼭 전달해라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북한의 남북 정전회담 나름 대표를 했던 이상조 소장이 김일성에게 전달했는데 김일성이 무시를 해버려요. 마오쩌둥의 조언을.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도 있어갖고 마오쩌둥 기분이 되게 안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 조선인민지원군 총사령관을 했던 펑더화이, 팽덕회라고 하죠. 아주 무장. 김일성하고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이가. 그래서 당시 딱 이제 중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수십만 명 군대가 들어왔을 때 네. 조중 이제 합동 사령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한미연합사 만들듯이. 만들면서 김일성을 같이 파트너를 해야 되는데 펑더화이는 어떤 사람을 파트너 선택했냐면 연안파라고 중국 공산당이 미는 중국이 공산당이 대장전을 통해서 연안의 세력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안에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조선의용군 그래가지고 네. 같이 중국의 공산당 동지들과 같이 그 항일 투쟁을 했던 그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보호를 했던 거 몇백 명.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보호를 해갖고 북조선이 해방되면 그쪽에 보내가지고 또 중국에 여러 가지 서로 이제 하나의 어떤 카운터 파트를 쓰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이게 강한데 그 연안파에 박일우라는 사람을 발탁을 하는 거예요. 박일우라는 사람이 결국은 그 뭐라고 할까 정치위원으로 발탁을 하니까 중국의 공식 파트너가 김일성이 아니라 박일우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김일성은 완전히 배제돼 버린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전쟁 과정에서 지금 이제 그 중국 군하고 같이 연합을 할 때 자기 이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이것을 관철시켜낼 수가 없는 거야. 연합파가 그걸 잡아버린 거야, 박일우가. 그러니까 지금 김일성 입장에서 나는 뭐야 된 거죠. 네. 그 와중에 결국 이제 나중에 1955년에 연안파들이 그러니까 북한 군부에 엄청나게 많이 포진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1965년 6월 20일 6.25가 났지 않습니까? 네. 연안파 출신의 방호산 6사단장, 북한 6사단장이 6월 26일 날 김포로 도하를 하는데 성공해요. 한강을 제일 먼저 도와요. 6월 26일 날 한강 김포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충청도, 전라도 다 석권해버려요. 네. 그래서 바로 낙동강 마산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최고의 어떤 장군이었거든요. 서해 쪽으로 시작해갖고 쭉. 그러니까 낙동 마산까지 바로 들어가 버려요. 마산 들어가 버리면 바로 부산이 뭐 끝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랴부랴 미군이 바로 마산 쪽에 낙동강 위쪽에 있던 미군 25사단을 투입해가지고 바로 마산을 간신히 막는 바람에 결국 성공하게 된 거예요. 그 낙동강 전선이. 그만큼 방어산이 활약을 했는데 전부 연안파란 말이죠. 그 김일성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박일우도 1955년에 다 숙청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마오쩌둥 입장하고는 엄청나게 불쾌한 거죠. 아니 우리가 수십만 명을 보내가지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해가지고 도와줬는데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중국 그 인민지원군이 15개 사단이 계속 북한에 진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나름 15개 사단. 그러면 몇 개? 그렇죠. 보통 한 개 사단 10,000명 넘어도 15만 이상이에요. 근데 중국은 나름 김일성의 체면을 생각해주고 사회주의 형제국이라 해가지고 평양에 진주 안 해요. 평안남도 다른 시골에 진주하고 체면 수도에 진주하면 모양새 안 좋잖아요. 점령군 같은. 점령군.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고 또 그 당시 중국 인민지원군이 엄청나게 그 건설 사업에 많이 동원합니다. 군인들이. 그래서 많이 도와줬는데 얘들이 우리 연안파들을 숙청하고 관계가 되게 냉기로 걸려요. 김일성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전쟁 때 나를 노골적으로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계속 사이가 또 안 좋았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도와주고 돈도 주고
병사도 보내주는데 이 완전히 지 맘대로 하지. 우리 같이 동지들을 다 처단을 하고 있다. 그 와중에 또 소련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스탈린이 죽고 나서 이제 새롭게 뭔가 평화 공존 노선을 추진하고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제국주의하고도 평화 공존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결국 이제 스탈린식의 개인 숭배를 비판해야 되는데 북한이 이게 협조를 안 하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불만이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 틈을 타고 당시 북한이 이제 권력 지형이 그 당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철저하게 인사가 서로 나눠먹기 식이었거든요. 파에 따라서. 파에 따라 가지고. 네. 무슨 파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일단? 첫 번째가 네. 이제 김일성의 직계 세력들. 네. 그게 바로 만주파예요. 만주파. 만주에서 김일성이 이제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할 때 네. 같이 했던 직계 부대들, 뭐 최현, 해사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 최용해, 김정일의 친구이고 김정은의 처음에 그 예, 권력 예. 지향할 때 나름 역할을 했던 최용의 아버지입니다. 최현.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했죠. 만주파. 항일 네. 그 만주파입니다. 만주파. 네. 그래서 그 만주파가 나중에 결국 이제 중국 공산당과 연합해서 동북 항일 연구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 뭐 중국 공산당하고도 연결을 합니다만 어쨌든 1940년 이후로는 이 사람들은 결국 소련에서 하바롭스크를 데리고 와서 보호를 해주는 거죠. 일종의 소련 쪽에서 속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940년 이후로는 소련 쪽에서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그냥 딱 자기 전력을 보존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만주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박헌영 중심의 남로당파가 있죠. 남로당파. 본래 이제 조선공산당 1925년에 만들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항상 서울이 중심이잖아요. 박헌영은 또 바로 우리 저 충청남도 저쪽 사람 아닙니까? 네. 예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헌영 중심의 이게 조선공산당 이게 정통이라고 보는 거죠. 본래 공산당은 일국일당 원칙이에요. 그래서 본래 정통성은 바로 여기 있대요. 서울에 이제 박헌영이 해방 이후에 다시 만든 조선공산당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북한도 처음에는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으로 시작했어요. 평양이 분국. 분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바뀌어집니다. 원래 남로당 여기가 그럼 본진이에요? 조선공산당의 본진입니다. 근데 힘이 현실적으로 저기가 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조선 정판사 사건이 1946년 5월이 되면서 미군정의 탄압을 받고 박헌영이 결국 1946년 9월에 시체가 든 관으로 그 안에 위장을 해가지고 거기 넘어가지고 결국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결국 자기 영역에서 벗어나서 북한에 들어간 순간 이미 박헌영은 끝났다고 봐야죠. 근데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초에 정통이라 생각하는 그리고 당시 어떤 공산주의 세력이 국내적으로 어떻든 남쪽에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남로당 세력들 그 사람들이 대거 있었단 말이죠. 네. 그 남로당 계열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연안에서 활동했던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조선 의용대 조선 의용문 들어봤었죠. 그 유명한 그 김원봉. 김원봉의 의열단이 결국 네. 이제 그 여러 당을 만들어 가지고 조선 의용대가 되었다가 네. 조선 의용대에서 김원봉은 이게 이제 광복군으로 들어가게 돼요. 광복군 네. 부사령관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태양에서 계속 전투하는 사람들은 결국 김두봉과 최창익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해서 조선 의용군을 만듭니다. 그 조선 의용군에 결국 속한 사람들이 연안에서 중국 공산당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는 거죠. 중국 공산당에 소속돼 있기도 했고, 네. 자,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온 최창희, 아주 이론도 능통하고 아주 지도자예요. 네. 그리고 본래 주시경의 제자였던 한글학자, 부산 기장 출신의 김두봉. 김두봉. 그리고 조선 팔로군의 포병으로 최고로 유명했던, 포병으로 완전 백발백중의 명장군으로 유명했던 무정장군.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일종의 연안파예요. 아주 세력이 강하고 여기도 응집력이 강합니다. 그러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소련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소련파라고 부르죠. 소련파. 고려인들. 아까 말씀드린 허가이, 그리고 박창옥, 그리고 박정혜, 박이완, 이반입니다. 이반 이름을 한글로 하면 박의완해가 이반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500명이 들어왔는데 네. 그 사람들이 소련에서는 그냥 학교 선생님하고 그냥 말단 관료하다가 여기 들어왔고 전부 다 당과 내각과 그리고 막 전문 분야에 완전히 전부 다 최고의 어떤 출세가도 달리는 거예요. 네. 그런 소련파가 그 당시 가장 요직이 한 200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워낙 소련을 뒷배로 안고 있으니까 요즘도 우리도 뭐 차관 정치가 유행하잖아요. 차관이 실세한다는데 실제로 이제 북한은 외무상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장관이 상이거든요. 외무상이 있고 부상이 있잖아요. 지금도 부상인데 차관이 부상인데 부상이 요직이거든요. 그거 전부 고려인들이 다 가지는 거예요. 부상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었고 또 국내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 땅에서 국내에서 계속 활동했던 국내파들. 오기섭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이었거든요. 국내파들도 나름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세력 중에 갑산파가 있어요. 네? 갑산파. 갑산? 갑산파는 한경도 갑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아주 이제 그 박금철, 이효순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 만든 파인데 이 사람들은 거의 김일성하고 같은 막 완전 김일성의 만주파 직계는 아니지만 김일성과 거의 같이 협력했던 조국 강복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김일성하고 긴밀하게 협력해가지고 우리가 보천보 전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김일성 세력이 국내 보천보에 들어와가지고 일본 이제 그 관공서 지서를 습격해서 이제 성공을 했다. 전투에 이겼다. 요때 이제 같이 이제 협동 작전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거의 이제 김일성의 직계와 비슷하다 해가지고 갑산파 요런 세력들로 쫙 지금 한 막 5개 이상이 딱 서로 이제 딱 어금버금 돼 있는 거죠. 거기 이제 전쟁 이후에도. 전쟁 이후에도.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당연히 그 만주파 김일성 이쪽이 이제 제일 메인이고. 네네. 그다음에 뭐 연안파 숫자 많고 남로당파도 만만치 않고. 네네. 소련파 어쨌든 이제 우리가 뒷배가 소련이니까 여기가 이제 좀 제일 메이저 한 세네 개쯤 되겠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당시에 결국 이제 스탈린 그 영향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개인 숭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내각의 수상도 김일성이 하고 있고 당의 최고 지도부도 김일성이 위원장을 하고 있고 군의 최고 요직도 김일성이 지도자를 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럼 이게 본래 사회주의 당은 집체적 지도의 원칙, 그러니까 권리 분산돼야 되거든요. 한 개인이 다 가지고 있고 이래가 당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문제식이 전쟁 때는 어쩔 수 없었다. 전쟁 때는 위기 상황이니까 다 줬지만, 근데 왜 전쟁이 끝났는데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느냐. 거기에다가 또 이제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1953년에 박헌영을 미제 간첩 혐의로 체포를 한 다음에 이제 2년간 구금을 했다가 1955년 이제 12월에 재판에 넘깁니다. 그 재판에 넘겨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리거든요. 그 미제 간첩이라는 혐의로. 네. 근데 이제 당연히 소련이나 이쪽 중국에서 계속해서 풀어주라고 이제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왜 그러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풀어줘라. 그러니까 김일성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나 지금 빨리 이거 다 우리가 조사해서 다 지금 미제 간첩 다 확인했는데 그리고 나머지 남도당 세력들 이승엽이라든지 설정식이라든지 이마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채용시켜놨거든요. 근데 지금 2년 후에 이제 박헌영을 딱 채용시키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긴 소련이든 중국 입장에서 보면 너무 한쪽에 권력 쏠리는 것보다는 약간 좀 분리해 놓는 게 더 그들에게도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그 너무 한쪽에 힘이 다 가지고 있으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이렇게 디바이드 앤 룰을 해놔야지 자기네 서로 잘 보이려고 할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근데 당시에 그렇게 이제 지도부 상황도 있고, 사실 뭐 소련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건 당시 분위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사실 열강적인 이미지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자, 농민, 여성 지금까지 소외됐던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소련이 들어오고 나서. 자, 노동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8시간 노동, 사회보험, 그리고 화이트 칼라보다 당신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겠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농민들도 이제 자작농을 해주는 거예요. 농지를 개혁해가지고. 농지를 나눠주니까 농민들 평생의 소원이 내 땅 가지고 하는 건데 내 땅이 생겼다. 여성들도 지금까지 맨날 뭐 부엌대기 이렇게 천대받다가 여성도 우리 사회의 남자와 동등한 우리 혁명 동지다. 그러니까 막 여성들도 좋고 그러니까 야 정말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입법 사법 행정부에 그래서 막 노동자 농민 출신들도 막 발탁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에서 시킨 대로 거두기만 해주는 거예요. 위에서 시킨 대로 판결 내려주고 위에서 시킨 대로 그냥 다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제대로 일이 전문적인 필요한데 안 되겠죠. 또 농민들 입장에서도 내 땅은 좋았는데 이게 너무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해 가는 거죠. 사회주의 특징, 통계들을 조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자, 위에서는 그러니까 분명히 요번에 소출입 뭐 10만 톤이 나왔는데 위에 올라갈 때 20만 톤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20만 톤 그래 그러면 2만 톤, 5만 톤을 걷어. 실제로 10만 톤인데 5만 ton 걷으니까 반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련도 옛날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그 농민들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렇게 돼버렸죠. 또 노동자도 아니 좋은 뭐 혜택 준다더니 자 지금 우리 제국주의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돌격 투쟁합시다. 생산량 증가 투쟁합시다. 하니까 너무 계속 과도를 시키는 거예요. 또 여성도 처음에는 막 대우해 주는 것 같으니 알고 보니 결국 똑같이 일은 하고 또 밖에 나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냥 일만 시키고 집안일 또 시키고.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서 예전에 탈북하신 분 만나갖고 뭐 강연을 듣는데 여성분이 남편에 대해서 항상 세대주님이라고 극존칭을 쓰시는 거예요. 세대주님? 세대주님이라고 불러요, 남편을. 우리 세대주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세대주님이 뭐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세대주님이라고. 님자 부르요 남편에게. 그래서 정말 그게 2007, 8년에 들었는데 네. 남한으로 온 지가 4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해요. 우리 세대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역시나 이게 심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결국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는 스탈린주의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네. 근데 스탈린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 일국 사회주의거든요. 우리 소련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 자본주의 제국주의가 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눈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철 대우를 유지해야 된다. 우리 모든 개인은 국가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개인의 사생활 이런 건 있으면 안 된다. 오로지 개인은 당을 위해서. all for one인 거예요. 모든 사람 하나를 위해서 뭉쳐. 당을 위해서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네. 우리는 당의 어떤 목적을 위한 하나의 부품이어도 상관없다.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인가 보군요. 그게 결국은 뭐 또 스탈린만의 잘못이 아니라 결국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당시 러시아는 독일하고 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러시아 혁명 지도부 입장에서는 독일하고의 전쟁도 어떻든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 와중에 또 내전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바로 혁명에 반대하는 백군이 또 그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 몇 년간의 그걸 전시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전시 체제에서는 개인의 어떤 뭐 권리랄까 보다는 무조건 집단을 위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쟁 와중에 개인은 결국 물건이고 기호로 숫자로 환원돼 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전쟁 나면 뭐 어떤 물자에 대해서 번호가 붙는데 네. 뭐 사람이 가장 뭐 뒤에 붙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SUV가 더 앞에 가고. 그런 식인 거죠. 자, 그런 것들 결국 이 소련식 문제점. 국가가 절대화되고 개인은 부속품이 되니까 이게 모든 어떤 사실은 우리 뭐 사회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사실 개인의 권익을 위해서 다 사회주의 국가 헌법도 그래 가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혁명을 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에서는 이 국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국가를 보호하기 수단으로 모든 국가 제도가 짜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전체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와중에 결국 스탈린의 영향으로 개인 숭배가 계속 심화됐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이 스탈린의 개인 숭배가 북한에 오면서 김일성의 개인 숭배 같이 간 거예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그 당시 또 일제강점기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민주주의 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옛날 봉건적 의식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 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왕에 반대하면 국가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에 반대하면 국가에 반대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와중에 결국 어떻습니까? 이 개인 숭배를 하게 되면서 결국 세력을 넓혀가면서 자기의 잠재적 경쟁자, 아까 말씀드린 전쟁 책임도 물고 해가지고 박헌영, 허가희, 박일우, 연안파와 소련파와 남노동파의 대표 선수들을 다 그냥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후르시프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평화공존과 우상숭배를, 개인숭배를 금지하는 1956년 2월에 전당대회를 엽니다. 거기서 전당대회 마지막 날, 전당대회 열리면 전 세계 공산당 대표단이 다 오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마지막 날 후르쇼프가 비밀 연설을 합니다. 몇 시간 동안. 비밀 연설. 거기가 하긴 전당대회를 하면 그냥 다른 나라 우리 있는 전당대회랑 좀 달리 네. 소련 공산당이 전 세계 공산당의 제일 모체부 종주 아닙니까? 거기에 전당대회니까 네. 전 세계 공산당 사람들이 다 대표단을 보내야 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마오쩌둥이라든지 북한은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김일성이 당시 소련파들을 좀 탄압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소련파 탄압하면서 소련 공산당 지도부 만나기가 끌끌오니까 다른 최용건이라는 신복을 대신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날 후르쇼프가 연설을 몇 시간 동안 하는데 거기서 스탈린의 그 문제점을 다 까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탈린 저한테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고 이 국가가 그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고 얼마나 참혹한 비극이 벌어졌는지
그 듣다가 사람들이 기절하고 정신 잃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완전 신으로 떠받드는 스탈린이 알고 보니 천하의 계백증이었구나 이래 돼버리니까 막 사람들이 기절을 하고. 그러니까 각 나라의 주요 인사들을 따로 모아놓고 그렇습니다. 비밀 연설을 한 거예요. 그렇죠. 스탈린 체제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다 까발리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후르쇼프가 추구하는 평화공존 노선과 결국은 개인 숭배 금지가 먹혀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노선을 택한 거고 너희들도 따라와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우리 공산주의가 내건 자유로운 비판 이게 허용돼야 된다. 언론 자유를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 와중에 결국 북한에 이 파급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도 김일성도 지금 큰일이 나게 된 거죠. 중국도 호응을 해가지고 백화제방, 백가쟁명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를 주기 시작해요. 마오쩌둥도. 그랬어요? 예, 1956년. 56년에? 예, 왜냐면 이제 자기도 그 동참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하라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유롭게 하라고 할 때 흔히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이 말 하는가 진짜 그럴 줄 알아서 똑같아요. 권력자들이. 자유롭게 하라고 해서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1년에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블랙리스트 적어갖고 나중에 다 하방 보내고 전부 숙청 다 해버려요. 순진하게 했다가.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아냐고. 이 결국 근데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소련도 나중에 다 그렇게 됩니다. 결국 근데 어떻든 이때 근데 지식인들이 그 당시 한 몇 년간 억압돼 있다가 이제 새로운 세상 왔다가 막 하다가 다 나갑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 와중에 동유럽은 그래도 기본적인 전통이 좀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와 헝가리가 바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지도부가 교체돼 버려요. 자, 이제 소련이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자유롭게 하자 해갖고 전원회의 열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친소 지도자들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폴란드 포전에 폭동이 일어나요. 이제 우리 노동자들 파벌 권리를 얻어야겠다. 헝가리에서는 갑자기 더 큰 사건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게 되거든요. 자, 이러니까 이때 이제 북한도 결국은 김일성 개인 숭배와 김일성의 권력 집중에 반기를 들고 이제 이 신진 세력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56년 4월 이후로 아주 모스크바와 막 이 평양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포섭하고 세력화를 하다가 결국 이제 북한 지도부를 이제 비판하고 8월 전당대회죠. 8월 전원회의에서 그걸 한번 해보자 했다가 결국은 망한 사건이죠. 무슨 파가 그럼 제일 크게 연안파? 연안파와 소련파가 연합해가지고 연합했어요? 결국은 김일성 세력을 제압하려고 했는데 결국 다 좌절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연안파와 소련파의 지도자였던 결국 최창익과 김두봉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숙청되고 완전히 이제 영락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주도했던 40대 세력들은 결국 중국과 소련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북한에 있게 되고. 아이고 인질이네. 인질이죠. 그러니까 그런 비극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와중에 결국은 지금까지 미국에 있었는데 러시아 이제 문수고가 개방되고 지금 우리나라 국사 편찬위에서 그 자료들을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걸 읽다 보면 결국 이 당시에 이제 대외적 변수가 아주 결정적인 변수도 작용했고 또 당시의 대내적인 욕구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이제 대내적인 사회적인 이제 변화의 욕구들이 부글부글 이제 끌어올랐던 거죠. 네. 근데 결국 이제 그때의 좌절이 결국 오늘날 북한을 가져왔다. 우리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1956년 이 북한에서 8월 종파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도 당시 1956년 대통령 선거가 벌어집니다. 당시 4.45 개헌에 의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그 결국 이제 종신 대통령 가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자, 그 와중에 경쟁자였던 조봉암, 경쟁자였던 본래 가장 강력한 야당의 후보 신익희 후보가 갑자기 급사를 하는 바람에 선거가 사실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소속으로 나왔던 조봉암이라는 후보가 30%를 득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당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아 뜨거. 이러면 4년 후에 지금 이렇게 30% 받은 4년 후에 얘가 당선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당시 부통령으로 누가 됐냐면 바로 장면 후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대통령, 부통령 후보를 따로 뽑았거든요. 야당 후보가 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이기붕은 그 떨어지고, 그 이후에 부정선거로 했다가 나가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이승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언제 죽으면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부통령이 그래서 장면이 부통령 되자마자 권총 암살 시도도 따르고 계속 그런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를 해야겠다 해가 그래서 결국 무리하게 했다가 1960년 3.15 부정선거가 무조건 이기붕을 부통령 만들어야 되는데 해가 너무 무리한 국제가 되었다가 결국 그것이 민중의 결국 한거에 의해 가지고 결국 독재가 무너지고 우리는 독재와 결별하고 독재의 과거와 결별하고 결국 자유로 나아가게 되고 이게 결국 오늘날 대한민국
그게 되었고 북한은 결국 그 김일성 체제가 쫙 가버리게 되는 거죠. 이 8월 정포 사건이 자전하면서. 네. 그래서 참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뒤에 다시 뭐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하긴 했습니다만 네네네. 여튼 처음에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 혹은 뭐 분리됐을 때 네. 각각 지도자가 됐던 사람들이 한쪽은 이제 완전히 네. 공고한 체제로 가게 되고 네. 한쪽은 이제 그 체제는 한번 무너졌다가 이제 다시 또 다른 체제로 이어지게 되고 이렇게 이제 운명이 갈라지는 거군요. 물론 여기서 미국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은 어떻든 간에 스탈린이 개인 숭배도 했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이게 소련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련이란 국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가주의적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주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지금 평화 공존을 하고 개인 숭배를 금지하더라도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내걸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 시절에도 개인 숭배 우상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네. 그렇지만 근본적인 선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존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란 말이죠. 선거를 해야 되고 아무리 이게 우상화를 하려도 한계가 있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남북한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만. 사실 처음에 벌어진 각도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수 있으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금은 도저히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남과 북이 이제 달라졌는데 처음에 그 1g 혹은 뭐 1kg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이 제일 중요하죠. 예, 그 1kg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시는 네. 그 커피 지금 작은 다른 선택이 또 앞으로 여러분의 커피 생활을 좌우하는 굉장히 큰 결과를 또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1kg 커피, 다양한 커피 원두 그리고 이 대표님의 이 평생을 공들인 또 블렌딩 기술이 또 있습니다. 네. 그 로스팅과 블렌딩이 아주 환상의 궁합을 맡고 있는 1kg 커피 여러분이 원하시는 맛 혹은 여러분이 맛보지 못했던 그런 맛을 또 선사해드린 커피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이것저것 한번 드셔보시고 취향에 맞는 걸로 골라 드시면 좋겠습니다. 1kg 커피 네이버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시거나 1kg 커피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강론적으로 들어가서 좀 가야 되는데 먼저 조금 배경 1956년 전후로 어떤 이제 북한의 사회 배경이 어떤 건지만 조금 지금까지 들은 게 배경 아니에요? 총론적으로 했고 당시 북한 사회는 어떤 경제 상황에 처해 있었나. 맞습니다. 1955년에 기근이 벌어집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거의 이제 당시에 식량이 이제 바닥이 된 거예요. 1955년 2월에 결국 식량을 이제 결국 뭡니까 수확을 할 이제 뭐 실을 파종을 하고 하기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몇 달 2월달에 이미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 암시장 식량 가격이 한 6배씩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소련 대사관 자료입니다만 당시 북한에 여기서 월북을 했던 홍명희 임꺽정의 소설가 홍명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사실 남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산다. 왜냐하면 미국이 잉여물자를 많이 원조를 해주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남한은 폭격을 덜 받았지 않았느냐. 북한의 모든 폭격이 갔지 뭐 남한은 사실 폭격을 받았냐. 그러니까 전쟁의 피해도 적게 받아가지고 사실 남한이 지금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건 맞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 그 당시 또 의료 사정이 너무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백신 이런 거 있잖아요. 내염 백신을 맞았는데 맞은 사람들이 막 그냥 사지가 마비되고 지도자들도 최창익이라는 연안파의 지도자도 그거 맞고 곤욕을 치렀다는 거예요. 부작용으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김일성 같은 경우도 주치의를 소련 의사를 쓴다든지 아니면 소련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정도로 식량난, 의료난이 아주 심각했다는 거죠. 자, 그 와중에 또 양곡을 그러니까 국가의 현물을 이제 내고 나머지 양곡을 이제 살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근데 금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아, 그냥 나라에 팔아야 돼. 함부로 자유롭게 팔면 안 돼라고 그걸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나라에서 수매 가격하고 그냥 암시장이나 시장에 팔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냥 뺏기는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아니 왜 내 살을 내 마음대로 못 파냐 해갖고 농민 당시 수백 명이 자살을 해버려요. 자살을? 네, 왜냐면 내 살 빼앗기게 되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살 희망이 없다가 죽는 사람이 수백 명이 나오게 되고 또 당시에 이게 살을 자유롭게 파는 걸 금지해버리니까 평양에 당시 식당 있지 않습니까? 식당 주막이 있었는데 평양 식당 주막의 90%가 문을 일시에 닫게 됩니다. 왜냐면 농사 지은 농민들한테 그 쌀을 받아가지고 밥을 팔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니까.
이때 덕을 본 상인들이 있거든요. 중국 화교들. 화교들은 당시 아까 말씀드린 중국 그 인민지원군이 15개 사단이 진지하고 있었잖아요. 중국 군이 살을 주는 거예요. 그 쌀 가지고 장사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완전 떼돈을 벌고 국내 가게들은 다 문을 닫아버렸고. 그러니까 이런 와중, 그러니까 간부들도 위에서 자꾸 쪼아대잖아요. 실적이 왜 저조하냐. 전부 통계를 속여갖고 과대 표장한 걸 보내니까 왜 이거밖에 못 걷어 이러니까 간부들도 또 막 당적 박탈당하고 제대로 실적이 안 되니까 또 수백 명이 자살하게 되고. 그 와중에 이제 또 항상 중공업 좋아하잖아요. 중공업이 모든 것에 키다 해가지고 당시 이제 김일성을 위시한 지도부는 무조건 중공업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인민들의 생활난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경공업을 일단 해야지 우리가 그죠 섬유라든지 식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군대, 국가 방위가 최고다. 아까도 중요한 말씀이 국민보다는 국가가 우선이야. 중공업을 해야지 우리가 국가를 지켜. 네.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소련에서 많은 돈을 우리 치면 뭐 몇 조 원을 무상 원조를 해주는데 네. 뭐 지었냐면 자동차 공장, 통조림 공장, 육류 콤비나트 이런 거를 지었거든요. 네. 근데 자동차 공장은 연계 산업이 발전해야지 돌아가잖아요. 물론 1958년에 화물 자동차를 처음 만들어냅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안 된 상황에서 만들어내니까 아무 실효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농사 안 돼가지고 지금 사료가 없으니까 막 그냥 쏘하고 돼지 다 잡아먹어 버렸거든요. 농민들이. 가축줄 사료가 없는데 그냥 이거 어떡할 거야. 그냥 잡아가 우리 먹고 막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소 뺏기느니 그냥 우리 잡아가 먹어버렸어요. 똑같은 거예요. 농민들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통조림 공장, 육류 콤비나트 돌아갈 재료가 없잖아요. 다 망가진 거예요. 다 실패가. 다 이게 참 독재 권력이 무서운 게 시키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아무도 말을 못 해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도 안 돼요. 그 실패하면 누구 책임? 밑에 간부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일꾼들이 일을 못해서 그런 거다. 자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생활고 또 농업 협동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소련의 코로스처럼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데 난 내 땅 농사 짓고 싶은데 왜 내가 이 땅을 전부 다 협동농장 갖다 바쳐갖고 거기서 왜 공동 수확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가입해놓고 출근을 절반도 안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난 진짜 막 열심히 일하는데 정영진 같은 이런 사람들은 여기 놀 이러면서 세상이야 이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싶겠어. 그런데 바로 이런 북한의 상황에 제일 먼저 제동을 건 게 브레이크를 건 게 소련이에요. 소련에서 공산당에서 먼저 북한한테 야 왜 자꾸 그런 식으로 가냐고 지금 당신들 국가 운영 잘못하고 있다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북한 지도부는 소련에서 약간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전쟁 와중에 맨날 비행기 폭격을 받았잖아요. 왜 소련이 적극적으로 북조선의 하늘을 안 막아주느냐 이거죠. 물론 소련 조종사가 중국 그 복장 입고 참전하거든요. 그렇지만 좌표도 있잖아요. 중국 사람이에요. 소련이 가버리면 3차 대결이 일어나니까 다 눈 가리고 아웅을 한 거예요. 중국도 이 사람 소련 사람인데 중국 출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대로 안 해줬다 이거죠. 불만이 좀 쌓여 있었고 또 그러니까 그 와중에 좀 그게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소련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특권의식을 가진 거야. 야 우리가 이 사람들 국적이 소련이었거든요. 국적은 소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국제학교, 특수학교만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인민들하고는 완전히 괴리돼 있고 몰라 했던 물건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암시장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소련계 한인들에 대한 불만도 엄청나게 쌓여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소련 지도부는 아니 스탈린 사망하고 나서 우리가 좀 이제 인민들의 생활을 고치는 중공업 일변도가 아니라 농업과 경공업 노선하라고 했는데 왜 김일성은 말을 안 듣냐 이거죠. 그게 또 불만이 쌓여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한에 이제 김일성이 1955년 4월달에 소련에 이제 원조를 위해서 방문을 하거든요. 네. 그럴 때 김일성이 직접 요구를 합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시오. 집단 지도 체제를 확립하시오. 그리고 경공업 노선을 관철시키시오. 과제를 제시하고 김일성도 알겠다고 하겠다 했거든요. 돌아와서는 또 안 지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중공업 우선 마이웨이를 가겠다 된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후르시초프가 개인 숭배를 비판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거죠. 평화공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소련 대사관에서 평양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 이제 그런 말 좀 쓰지 마라 이런 거 있죠. 이승만 도당, 이승만 괴뢰도당, 미제의 침략자 미제의 주구, 미제의 사냥개다 이 말이죠. 이런 말 쓰지 마라. 그러면 자꾸 긴장이 한반도 긴장 높아져 가니까 이제 그런 말 좀 쓰지 마라라고 압력을 넣어요.
소련에서. 자꾸 미국하고 남조선 긴장관계 일으키지 말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죠. 아니 남조선 주구 맞잖아, 미지의 주구들. 그 당시 그 정전회담할 때 남한 측에서 백순엽 장군이 참가했단 말이죠. 네. 북한 측에서 이상조 그 부산 동네 출신의 이상조 장군이 참가했는데 이상조 장군이 그랬다잖아요. 그 휴식 시간에 글 써가지고 백순엽한테 읽어보라고 준 거예요. 당신은 미제의 사냥개다 주구다. 당신은 미제의 주구는 상갓집 개보다 못한 놈.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회담에서 막 그냥 대놓고 개새끼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막 불타 있는데 이런 말 쓰지 못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참 막 불만은 다이지만 그렇지만 소련이 워낙 영향이 강하니까 대체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받아는 주는 분위기예요. 그렇지만 김일성 입장에서는 박헌영을 지금 처단을 해야 되는데 자꾸 소련에서 막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안티를 거니까 소련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욕망이 강해지겠죠. 북한 김일성 입장에서. 김일성 입장에서. 그래서 1955년 12월에 김일성이 연설을 합니다. 사상, 선전, 문화에서의 주체를 강조하는 연설을 합니다. 주체라는 게 여기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주체 사상이 그렇게 시작하는 사실 거예요. 시작합니다. 그때 아주 반소 성향이 강한 김창만이라는 사람을 예전에 반소 성향이 너무 강한 연합파였는데 너무 소련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 병사가 해방자로 왔는데 누더기 입은 해방자 이런 식으로 막 소련을 깔보니까 그때는 소련을 비판하면 중범죄잖아요. 그래서 숙청을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소련 이쪽이 자꾸 자기를 압박하니까 김창만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김창만을 불러들여갖고 중책을 맡기고 김창만이 여러 개 박창옥이라는 또 소련파의 여러 사람들하고 관련해가지고 이런 김일성 개인 숭배에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고 주체라는 게 여기서 이 배경 속에서 등장했죠. 주체라는 게. 네네. 그러니까 이 소련파라는 게 결국은 어떻습니까? 김일성 입장에서 그럼 소련에 벗어나려면 제일 먼저 제압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제압해야 되는 대상? 네. 소련파. 소련파죠. 소련 지금 북한에 있는 소련계 한인들을 제압해야지 직접적인 이제 소련의 압력을 차단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착수를 합니다. 이제 1955년 중반부터 착수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첫 번째 정책이 소련 대사관에 이제 당신들이 갈 때는 반드시 북한 외무성이나 북한 대무역성의 사전 승인을 받고 접촉을 해야 된다. 소련에서 뭐 가만히 있나? 근데 이제 사실은 소련 국적 가진 사람이 소련 대사관 오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1955년 중반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이제 국적 2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된 거예요. 이제 조선 국적 가지라는 식으로 압박을 합니다. 높은 일정한 직위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이제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긴 한데. 그렇죠. 왜 아니 당신이 지금 이 조국에 아주 지금 수상을 부수상을 지내고 장관을 지내면서 어떻게 소련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 자연 그리고 소련 대사관도 할 말 없잖아요. 네. 그 소련 대사관도 그래 맞다 그렇게 하시오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소련계 한인들이 떨뜰만한 거죠. 소련 국적은 마지막 자기 안전장치잖아요. 틀리면 소련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이제는 죽어도 뭐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건데. 그렇지만 결국 이거는 명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 1955년 중반부터 아주 고위직에 결국은 소련 국적 대신에 북한 국적을 선택한 사람이 한 수십 명 나오게 되고 네. 여전히 이중 국적 좀 해달라는 사람도 한 몇 명 나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결국 북한에 와가지고 중앙아시아에서는 별 볼 일 없이 지내다가 북한에 와서 너무 이제 소련의 권위를 얻고 고속 출세를 하게 되면서 결국 사람들하고 관계가 좀 북한 민중들이랄까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별로 좀 안 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려인들은 관료형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교사라든지 하급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북한에 와서도 아까 부상, 뭐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관료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련파의 확실한 지도자, 확실한 구심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허가에는 1953년에 이미 제거돼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소련파가 사실 무능력했단 말이죠. 일을 제대로 성과를 못 보여줬어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 자기 가족을 두고 단신 부임한 사람이거든요. 뭐 하겠습니까? 혼자 와가지고. 조선인 현지처를 두는 거예요. 도덕성에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미운 짓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암시장에 물건 빼돌리고, 첩두고, 그 자기 자식들은 전부 다 특수학교 보내가지고 우리 치면 소련 유학, 해외 유학 보내려니까 인민들로부터 고립되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만주파의 거의 직계라고 볼 수 있는데 최용건이라는 원래 중국 공산당 소속입니다. 이 최용건은 이 사람은 아주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여포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잘생겼어요. 담대하고 키도 크고 아주 미남이에요. 네. 그리고 본래 우리가 말하는 조만식 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조만식 선생이 제자였어요. 그 오산학교 그렇지만 조만식 선생을 결국 배반하고 결국 이제 그 조만식 선생이 세운 조선민주당을 자기가 장악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네. 거기 있다가 결국 조선노동당의 부위원장으로 일약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개인 숭배로 김일성 가는 건 안 좋은 것 같은데 김일성 앞에만 가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김일성보다 나이가 12살이 많고 네. 혁명 경력도 높고 그 중국이 국공 압작을 해갖고 세운 황포공관학교 교관도 한 사람이거든요. 그 중국에도 아주 발이 넓고 이런 사람인데 담도 세고 아주 막 진짜 이 사람만 있으면 이 책에서 나오듯이 이 사람만 우리 편에 되어주면 막 진짜 1000명, 10,000명이 내 그냥 지원군이 온 것 같이 든든한 느낌을 주는데 김일성 앞에서는 작아져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요? 김일성이 너무 능수능란하게 이 사람을 잘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편차가 큰가 봅니다. 그래서 이 채용권을 어떻든 딱 그러니까 거의 만주 직계에 속한다고 봐요. 채용권을 소련파 공격의 지휘자로 발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권이 뭘 만드냐? 반탐호 반낭비 투쟁위원회를 만들어요. 타모요? 탐관오리. 탐모. 반낭비. 딱 그러니까 소련파들을 겨냥한 거죠. 그래갖고 만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의 아주 정말 정치 감각이 뛰어난 게 절대 손에 피 안 묻힙니다. 항상 자기는 누구를 시켜갖고 자기는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우리 비슷한 권력자가 있죠. 임자 뒤에 내가 있어. 임자가 알아서 다 잘해. 내가 다 있잖아. 똑같습니다. 일 터지고 나면 이제 네가 했잖아. 난 몰라.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주라는 그 아수라장의 공간을 해치고 나왔던 사람이 바로 김일성과 박정희와 일본의 기시 노부스케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 감각은 탁월한 겁니다. 이 정치 감각. 절대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면서 확 들어가서 다 제거합니다. 딱 그렇게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하니까 이제 결국 딱 뭡니까? 이제 도덕 약점을 지게 되는 거죠. 그 돈 빼돌리고 이런 것들. 자, 이러면서 채용권은 결국 이제 만주 직계에 가깝지만 결국 중국 공산당의 맹원이니까 결국 연한계, 중국 공산당하고 가장 친밀한 연한계를 같이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항상 또 김일성의 전략은 이재희. 네. 항상 네 사람을 가지고 괜히 저거 안 만들어요. 적은 적으로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희를 해가지고 결국 연한계 사람들, 서위, 고봉기, 김강 이런 사람들 내세워가지고 이제 소련파들 완전히 이제 막 자아 비판식도 난리가 나는 거죠. 쫓아내고. 네. 그러니까 소련파가 엄청 약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유행하던 북한 사람들 사이에 민중 사이에 유행하던 말이 사박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삼김씨처럼. 네. 네 명의 박가. 박씨란 말 안 쓰고 그냥 박가란 말을 쓰는데 네. 네 명의 박씨가 누구냐? 박금철, 박정혜, 박창옥, 박영빈인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상김씨처럼 최고의 권력 실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금철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한 갑산파의 수장이에요. 갑산파고 김일성 그 시기에 가깝죠. 네. 근데 나머지 세 명 있죠. 박정혜, 박창옥, 박영빈은 소련파예요. 근데 이 세 사람들이 소련파지만 완전 김일성의 수화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네 사람을 합쳐서 사박가, 박씨 네 명이라고 사박가로 불렀는데 네. 러시아 말로 왜 사람들이 사박가로 불렀냐면 러시아 말로 사박가가 개들이란 뜻이에요. 개. 김일성의 김일성의 개들. 개들. 참 사람들이 참 이 민중들은 말을 참 잘 만들어요. 네. 사박가 맞죠? 네 명의 박가인데 사박가.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결국 김일성이 지금까지 또 자기를 개인통도 해주고 자기 말 잘 들어주니까 요 세 명의 고려인들 잘 쓰다가 박정혜라는 여성만 남기고 이 박창옥과 박영빈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 박창옥이라는 사람은 정말 스파이 출신이에요. 소련에서 스파이 활동을 해가 국내에 잠입하다가 이 사람은 정말 언변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연설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련이 조선에 휘발유 50만 톤을 무상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연설하냐면 자 우리 소련이 위대한 형제국 소련이 우리 조선에 휘발유 50만 톤을 줬습니다. 이거를 말입니다. 이 휘발유 통을 이어놓으면 평양과 신해주를 3번 연결할 수 있는 그런 700km에 달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다 비유를 잘하고 그러니까 선전선동의 대가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창옥이 결국은 소련파에 있으면서 김일성의 딱 명을 받아가지고 박헌정하고 같은 소련파인 허가이를 공격할 때 선봉장을 했던 거예요. 앞장서가지고 완전 저 미제의 간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김일성의 신을 받았다가 이제 소련파 공격하면서 이 사람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박창옥 개인의 문제도 많았고요. 네. 그리고 박영빈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김일성의
모략을 집행했는데 결국 이 사람도 날려가게 되고 또 당시에 소련 이제 파들이 노동신문이라든지 이런 잡지들 이런데 선전사업부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남노당 출신 작가들을 높이 평가했거든요. 우리 조선의 모파상이라는 이태준 그리고 뭐 김남천 그리고 임화 이런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고 김일성을 아주 숭배했던 한설야 이런 사람들은 별로 약간 하대를 했어요. 저게 네. 무슨 소설이냐고 제가 안고 저걸 완전 뭐 찌라시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야 이게 이 소련파들이 말 그대로 남노당 그 쓰레기 같은 남노당 작가들 미제 스파이들의 문학 작품을 이렇게 높이 평가했다가 얘들 또 다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야에서 말 그대로 이제 소련파들이 막 확 이제 기가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적 전환 사업들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이 당시에 이제 아유 결국 다시 그냥 나는 소련으로 돌아갈래. 돌아간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이죠. 이 와중에 돌아간 사람들은.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소련인들을 많이 공격하고 있는, 소련파를 공격하고 있는 와중에 1956년 2월에 소련 공산당 20차 대회가 열립니다. 거기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인 그 8월 종파 네. 사건까지는 간 건 아니고 네네. 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의 여러 배경 네네. 상황들 좀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막 싸우고 뒤집고 하는 그 얘기들 아주 네, 이제, 흥미로운 네, 네. 그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 이제 2부에 나올 거잖아요. 맞죠? 네. 네. 그러면 본격 무역지 내용은 무역지는 2부에서 2부에서 저희가 네. 전해드리고요. 2부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혹시 이제 가을이 서서히 오는 소리가 좀 들리지 않습니까? 밤에는 조금 선선하더라고요. 그럼요. 밤에는. 네네. 그래서 이제 점점 선선해지고 있는데 요럴 때 밤에 또 이렇게 홍삼 하나씩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이제 먹으면 얼마나 좋죠. 좋을까요? 네.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이제 사과, 은하사과 깎아서 몸에 이렇게 좋은 거 다 듣고. 밤에 먹어. 네. 그리고 또 이제 고기 하나 구워서 건커니 자커니 하면서 하나씩 입에 넣어주고 하면 이렇게 네. 또 행복이란 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은하수 보면서. 네, 은하수 보면서. 네. 네, 갤럭시죠. 네. 갤럭시, 애플. 네, 애플, 네. 갤럭시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하수 팜에 가시면 사과 그리고 홍삼, 홍삼 네, 그리고 소까지. 소고기 다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고 네, 일단 그리고 주문해 보세요. 한번 진짜 드셔보시면 맛있어요. 네. 네, 은하수 팜과 함께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2부로 8월 종파 사건, 네. 북한의 뭐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그 엎치락뒤치락 네. 이야기들을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